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칼을 든 도적도 불을 지르는 악인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욕심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 욕심이 얼마나 깊으면 하늘도 땅도 아닌 사람이 직접 저주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욕심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집안의 핏줄을 지키겠다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금기. 그리고 그 저주의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른 채 던져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난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밤마다 사라졌다 돌아오는 핏빛 옷소매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차디찬 눈빛에.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것이 그녀 안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울부짖는 그 안에서 그녀는 끝내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무렵 한양 남쪽 기슭에 자리한 한 명문 사대부가에 혼례를 앞둔 분주함이 가득했습니다. 안채 깊숙이 울려 퍼지는 몸종들의 발소리, 뜰에 내걸린 홍등의 붉은 빛, 그리고 마당 한켠에 차곡차곡 쌓이는 예물 보따리들. 보기에는 여느 혼례 전날 밤과 다를 것 없이 화사하고 들뜬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방 깊숙이 들어앉은 이 집 큰딸 정옥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혼례 상대는 한양 북쪽 인왕산 아래의 터를 잡은 명망 높은 청주 한씨 가문의 외아들 한세윤이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풍채가 반듯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단 하나 세상이다 하는 흠이 있었으니 바로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정옥은 어둑해진 창호지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몸을 부르르 떨며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말았지요. 이 혼인 나는 못하겠어요. 빗장을 걸어 잠근 정옥의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동안 바깥 하늘에서는 짙은 구름이 몰려와 보름달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뜰에 내걸린 홍등이 바람에 흔들리다 탁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 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최판서는 사랑채에서 술잔을 내동댕이 치며 얼굴이 시뻘개졌고 어머니는 정옥의 방문 앞에서 온갖 말로 달래다 못해 결국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지요. 혼례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씨 가문에서 이미 예물을 보내왔고 혼인 날짜는 관상감에서 잡은 길일이었습니다. 이 혼인이 깨지는 날에는 최씨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두 집안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원한이 맺힐 것이 뻔했습니다. 최 판서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둘째 딸 채원이었습니다. 채원은 그때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울음소리를,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집안을 가득 채운 혼란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요. 채원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일 가거라. 내일 가거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품은 따르겠습니다. 무게는 결코 짧지 않았지만 채원은 네가 길게 망설이지 내일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채원은 다시 바느질감을 집어들었고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 채원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벗삼아 홀로 앉아 혼례 채비를 다듬으며 두 손이 가끔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집안이 무너진다. 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당돌하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는 무엇 하나 쉬이 꺾이지 않는 심지가 곧게 박혀 있었지요. 수수한 얼굴에 맑은 눈빛, 그리고 조용히 감당하는 어깨. 그것이 최채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원은 그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원은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몸종 복순이 떨리는 손으로 족두리를 얹어 주며 연신 훌쩍였습니다. 복순은 채원이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켜온 늙은 몸종으로 이 집안 누구보다 채원의 속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정녕 괜찮으십니까요? 괜찮아, 할머. 채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지요. 연지를 바르고 곤지를 찍은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부 교체를 눈치챈 하객들이 수군거렸으나 양가 어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채원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절차를 따랐고 신랑 한세유는 맞은편에 서서 한마디도 없이 혼례를 마쳤습니다. 채원이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혼례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매가 깊었지요. 그러나 그 눈 속에는 무언가 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경계인지. 채원은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치자마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세유는 채원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한마님은 채원을 맞이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웃는 것도 찡그리는 것도 아닌 그 표정은 채원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이내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따뜻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순이 채원의 소매자락을 살며시 붙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끝에 온갖 말이 담겨 있었지요. 아가씨, 부디 조심하십시오. 저택은 크고 고요했습니다.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오가는 하인들은 있었으나 그 누구도 웃지 않았고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안채방으로 걸어가며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앉자 비로소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원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낯선 저택, 차가운 시어머니, 말 없는 낭군. 채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렵다고 물러설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끼니를 챙기고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세유는 낮 동안 사랑채에 머물렀고 채원과 마주칠 때면 짧게 눈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천성인지 아니면 채원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택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계절 따라 꽃이 피었고 담장 너머로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채원이 이 집에서 지낼수록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저택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채원이 말을 걸면 대답은 하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악들은 채원이 가까이 오면 하던 말을 뚝 그쳤고 마당을 쓸던 머슴은 채원의 발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채원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들은 이 집 안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채원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바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낮고 길게 이어지는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채원은 몸을 일으켜 창호지에 귀를 바짝 했습니다. 소리는 저택 뒤편 한세윤의 사랑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원은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한세윤의 방문 앞 섬돌 위에 옷가지 하나가 개지지도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채원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지요. 짙은 색 도포였는데 소매 끝자락에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복순이 뒤에서 채원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돌아보니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가씨, 이리 오십시오. 어서요. 복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손에 이끌려 발걸음을 돌렸지만 눈길은 끝까지 그 핏빛 도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고요함이 그 순간만큼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도 없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채원은 이번에는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반드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어젯밤보다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길고 낮은 울음,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마루를 구르는 듯한 둔탁한 소리. 채원의 심장이 조용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리가 잦아들 무렵 채원은 살며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쪽으로 걸어가 귀를 대었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루를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채원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는 사랑채 쪽에서 시작하여 안채 쪽으로 가까워지다가 채원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채원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인지 기척인지 모를 무언가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채원 쪽으로 흘러들어왔지요. 채원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사랑채 쪽으로, 그리고 이내 저택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원은 한세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얼굴, 고요한 눈빛. 어젯밤의 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채원은 보았습니다. 한세윤의 손등에 길게 난 상처를, 그리고 소매자락 안쪽에 스민 검붉은 얼룩을. 한세윤이 고개를 들어 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계도 저기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간절함에 가까운, 그러나 이내 차갑게 가라앉아 버리는 무언가였지요. 한세윤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 집 안에 누구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채원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두려움과 의문이 뒤엉킨 가슴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숨소리를 고르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다렸지요.
저택이 완전히 잠든 것을 느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기척이 사라지고 부엌의 불빛이 꺼지고 마당을 오가는 발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버선발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달은 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저택 안은 희미한 빛과 짙은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물 것인가, 따를 것인가. 채원의 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복순에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핏빛 도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세윤의 그 눈빛이 떠올랐지요. 차갑게 가라앉던,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를 애써 감추던 눈빛. 채원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랑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채였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채원은 저택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담장을 돌아 뒷곁을 지나자 쪽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빗장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쪽문 너머는 숲이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숲 안쪽은 달빛조차 닿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어젯밤과 같은 그 소리. 채원은 쪽문을 넘었습니다. 발밑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채원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살피며 나아갔지요. 그리고 채원은 보았습니다. 숲 안쪽의 작은 공터, 그곳에 한세윤이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한세윤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는 사람의 윤곽을 하고 있었으나 움직임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땅을 짚고 목을 젖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그 모습은 채원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며 그 얼굴을 잠깐 비추었습니다. 한세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것처럼 번뜩이는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지요. 채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채원이 숨은 나무 쪽을 향하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채원은 나무의 등을 바짝 붙인 채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공터 쪽에서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저택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바닥이 땅을 짚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낭군이 사람이 아닌 것인가? 숲속 어딘가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둠 속으로 길게 퍼져 나갔습니다. 채원은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차가운 흙바닥이 옷자락으로 스며들었고 밤이슬이 머리카락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방금 전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있느냐? 낮고 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채원은 화들짝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승 하나가 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낡은 회색 장삼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눈은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노인의 것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채원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노승은 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숲에 혼자 들어오는 사람은 둘 중 하나이니라. 몹시 무모하거나 몹시 용감하거나 저는 그저 알고 있느니라. 노승이 채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짚으며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지요. 채원은 물러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노승에게서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 저 저택의 새 많이 미렸다.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난군 사람이 아니니라.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은 이미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 말을 귀로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원이 떨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한 짐승도 아니요, 온전한 사람도 아니니라. 그 몸 안에 저주가 깃들어 있느니라. 밤이 깊어지면 짐승의 피가 깨어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그러나 그 저주가 깊어질수록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느니라. 채원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주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풀 수 있는 것입니까? 노승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일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움인지 아니면 간음인지. 풀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느니라. 목숨을요. 그러하니라. 저주를 끊으려는 자가 먼저 꺾이면 저주는 그 사람까지 삼키느니라. 노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원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그 형체가 사라지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채원은 두 손을 마주 잡고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낮 동안 보았던 한세윤의 눈빛. 차갑게 가라앉으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를 애써 감추던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그 눈빛. 저 사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채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옷자락을 여미고 저택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숲을 빠져나오는 동안 나뭇가지들이 소리를 냈지만 채원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채원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원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문안을 드리고 끼니를 살피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채원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구석구석을, 하인들의 눈빛을, 그리고 한세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살폈지요. 한세윤은 낮 동안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책을 읽거나 붓을 들었고 때로는 뜰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말이 없었으나 무례하지 않았고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원이 가까이 오면 먼저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이었지요. 그 모습만 보면 도무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채원은 사흘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밤마다 소리는 들려왔고 한세윤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채원은 그 시간과 방향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원은 한세윤이 사랑채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빗곁 쪽문 가까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지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채원은 옷깃을 여미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채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은 몸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요. 채원은 눈을 크게 뜨고 그 형체를 보았습니다. 한세윤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이미 달랐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개는 앞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었지요. 채원은 숨을 죽인 채 그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채원도 쪽문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노승의 말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했지요. 채원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한세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뭇잎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형체가 멈추었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반쯤 한세윤이었고 반쯤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눈이 채원이 숨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굵은 나무 뒤로 몸을 밀어넣고 등을 바짝 붙였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채원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채원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나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도망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채원은 눈꺼풀 너머로 빛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이었습니다. 구름이 걷히며 숲 안쪽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처음 가던 방향으로. 채원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저택 쪽으로 돌아오는 동안 채원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채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채원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지요. 저주가 깊어지는 밤, 한세윤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창호지 너머로 스며들었지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매일 밤 소리를 들었고 매일 아침 한세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주가 깊어지는 밤과 사람으로 돌아오는 아침 사이에서 채원은 조금씩 무언가를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침이었습니다. 채원이 뜰을 가로질러 걷는데 사랑채 툇마루에서 한세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도 없이 붓도 없이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채원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세윤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숲에서 생긴 것이 분명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채원의 눈길을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세윤이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남의 것을 보듯 낯설고
괴로운 빛을 띠고 있었지요. 채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세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는 곧바로 손을 소매 안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한세윤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채원을 바라보는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채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세윤은 잠시 채원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한 몸짓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세윤은 채원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느냐는 물음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읽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펼치고 바늘을 들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한세윤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등의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원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말 없이 내민 손이었습니다. 채원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로 들어가 헝겊과 약재를 가지고 나왔지요. 그리고 한세윤의 맞은편에 앉아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세윤의 손은 크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처 주변의 살이 짐승의 발톱에 긁힌 듯 깊게 패여 있었지요. 채원은 아무 말 없이 약재를 상처에 얹고 헝겊으로 감았습니다. 한세윤은 그동안 채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한세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를 애써 누르는 간절함. 채원은 그 눈빛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세윤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보더니 깊이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없는 사람의 말 없는 감사였습니다. 채원은 바느질감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지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짐승이 되어 숲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채원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손을 수치스럽게 바라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짐승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바늘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다고. 그 길이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채원은 그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슴에 얹었습니다. 무겁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채원을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았지요. 뜰 한켠에 심어진 매화나무에서 꽃봉오리 하나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이었지만 그 안에 봄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지고 낮아뜰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저택 안에는 봄볕이 길게 들어와 마당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채원과 한세윤의 사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세윤이 뜰을 거닐다가 채원이 앉아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멀찍이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전과는 달랐지요. 채원이 무거운 것을 들면 어느새 한세윤의 손이 먼저 닿아 있었고 채원이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리면 한세윤이 조용히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채원은 그런 한세윤을 바라보며 자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주받은 몸으로 이 집안에 갇혀 밤마다 짐승이 되어 돌아오면서도 낮 동안만큼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아니, 애처로움보다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원이 안채 툇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지요. 그때 한세윤이 조용히 다가와 채원의 곁에 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윤이 천천히 손을 들어 채원의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매화 가지 하나였습니다. 이미 꽃은 졌지만 새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가지였지요. 채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세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윤의 눈 속에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과였습니다. 채원은 그 눈빛을 받으며 조용히 그 가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한세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봄날의 따뜻함이 저택 안 모든 곳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한마님은 날이 갈수록 채원을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문안을 드리러 가면 용건만 짧게 말하고 돌려보냈고 끼니 자리에서는 채원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채원의 심부름을 돕지 말라는 말을 넌지시 흐린다는 것도 복순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채원은 그 까닭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마님은 채원이 한세윤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 이 집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저주의 근원에 닿는 것을. 한마님의 냉대는 단순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필사적인 것이 숨어 있었지요. 채원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어느 날 밤 채원의 방으로 몰래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그냥 모른 척하고 사십시오. 이 집안일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위험합니다요. 채원은 복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멈, 나는 이미 보았어. 그러니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복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채원은 그 손을 꼭 쥐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채원은 이미 답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얼마나 험한 길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세윤의 방에서는 오랫동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자신의 방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짐승이 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뜰의 새잎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봄밤은 따뜻했지만 저택 안의 어딘가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뜰의 나무들이 짙은 녹음을 들이우고 낮이 길어지면서 저택 안에도 활기가 돌아야 할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택 바깥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떠돌이 하나였습니다. 저택 인근 숲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안악 하나가 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녁 나절 우물가에 다녀오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우물이 저택 뒤편 숲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저택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그 소문을 복순을 통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날 밤 채원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한세윤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눈길이 저택으로 향하는 이상 한세윤이 의심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채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과의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채원이 두 눈으로 본 것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보일 방법이 없었지요. 채원은 먼저 복순을 찾았습니다. 할멈, 이 집에 오래된 문서나 기록이 있다면 어디에 보관되어 있겠어? 복순이 난처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것은 왜요, 아가씨?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복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마님 거처 안쪽에 작은 광이 하나 있으지요. 거기에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어요. 채원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회는 사흘 뒤에 왔습니다. 한마님이 바깥 출입을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채원은 한마님이 가마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안채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해 한마님의 거처에 다가갔지요. 광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빗장 아래를 살피니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채원은 비녀를 뽑아 빗장 틈새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채원은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의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선반 위에 쌓인 문서 더미들이 보였습니다. 채원은 손을 뻗어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멈추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문서 묶음을 품에 안고 광 안쪽으로 몸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두운 광 안을 훑어보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는지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채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품 안의 문서 묶음을 꼭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문을 닫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호환의 피, 금기를 넘은 자, 그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리라. 채원은 그 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환, 호랑이와 관련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세윤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는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채원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훨씬 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 나무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채원은 복순을 불렀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복순은 채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두 손을 모아쥐며 바닥에 앉았지요. 채원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복순 앞에 펼쳤습니다. 할멈, 호환의 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 복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순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요. 알고 있었던 거야? 전부는 아닙니다요. 그러나 짐작은 했지요. 이 집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하인들이 하는 말을 엿들은 것도 있고요.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시 가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한세윤의 증조부 되는 분이 사냥을 나갔다가
산신령이 아끼는 흰 호랑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피를 가문의 번영을 위한 금기의식에 사용했다고 했지요. 산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하늘이 금한 것을 행한 대가로 그 자손에게 저주가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의 피가 깨어나는 저주. 채원은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환의 피라는 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막연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번영을 위해 금기를 어긴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지요. 그런데 할멈, 채원이 문서의 다른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주가 대대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한서방님 이전에는 이 증세가 없었던 것이야? 복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은 바로는 대대로 잠들어 있던 것이 한서방님 대에 이르러 갑자기 깨어났다고 합니다요. 누군가 다시 그 금기를 건드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채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금기를 건드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주를 다시 깨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저택 안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 이 집안의 비밀을 가장 오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채원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한마님이었습니다. 채원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섰습니다. 복순이 채원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여기서 멈추십시오. 한마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가씨는 모르십니다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가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서방님 이전에도 혼담이 오간 교수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이 집을 떠나거나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요. 채원은 복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더 멈출 수가 없어, 복순아. 복순이 흐느꼈습니다. 채원은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충격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주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순간 채원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깊이 자리를 잡은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한세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저주 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증조부의 욕심도 그 금기도 저주가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도 선택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밤마다 짐승이 되어야 했지요. 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반드시. 촛불이 타닥거리며 탔습니다. 그 빛이 채원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문안을 드리고 끼니를 살피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채원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한세유는 채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짐승이 되어 숲을 헤매는 존재, 피 묻은 옷소매와 짐승의 울음소리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채원의 눈에 비친 한세유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등을 수치스럽게 바라보던 눈빛, 말없이 내밀던 상처난 손, 채원에게 새잎 돋은 매화 가지를 건네던 조심스러운 손길. 그것들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주에 갇혀 있으나 그 안에서 끝까지 사람이고자 버티는 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괴물이 아니라 희생자였습니다. 채원은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찼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민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채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세윤이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지나치려는데 한세윤이 고개를 들어 채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세윤이 쓰던 것을 채원 쪽으로 밀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오. 채원은 그 글씨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세윤은 채원의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붓을 들었었습니다. 그대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소. 채원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세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냐고 묻는 눈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군께서 이 저주 안에 갇혀 계신 것이 낭군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떠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한세윤은 오랫동안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당혹감,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간절함. 이내 한세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꺼내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채원은 노승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았습니다. 문서에서 읽은 것, 복순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주를 끊는 방법을, 그 구체적인 길을 노승에게 물어야 했지요. 채원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세윤이 사랑채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복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낸 뒤 채원은 조용히 쪽문을 넘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 지난번과 달리 발걸음이 덜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긴 것이었지요. 숲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달빛도 옅었습니다. 채원은 노승을 처음 만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승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채원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채원을 보자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주를 풀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노승이 채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깊은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느냐?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 채원은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막지는 못합니다. 노승은 오랫동안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주의 뿌리를 먼저 찾아야 하느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끊을 수 있느니라. 채원은 가슴속에서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이 또렷하게 형태를 갖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주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노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고 무거운 눈빛으로 채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일제히 흔들렸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주의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채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원은 한마님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무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한마님의 방문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한마님은 채원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채원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마님은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그 고요함 속에 긴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원은 한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문서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한마님의 눈이 문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난 것이냐? 어머님의 광에서 가져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마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것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호환의 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저주가 난군대에 이르러 다시 깨어난 까닭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님은 한동안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내 한마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온기가 없었지요. 영리하구나. 그리고 한마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씨 가문은 대대로 기울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세윤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거의 다 꺼져가고 있었지요. 한마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마님은 오래된 문서를 뒤져 조상이 남긴 금기 의식을 찾아냈습니다. 흰 짐승의 피로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가문의 번영을 위해 하늘이 금한 것을 다시 한번 행하면 그 힘이 가문에 깃든다는 것이었지요. 한마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주가 깨어나 한세윤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마님이 금기를 행한 그의 겨울, 16살이던 한세윤이 처음으로 밤에 짐승이 되었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들으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님이 행한 일이 난군께 저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지. 한마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 속에 무언가 균열이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가문이 먼저였다. 난군보다도요? 한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채원은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한마님은 곧 다시 눈빛을 굳혔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채원은 고개를 들고 한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난군을 살리려 합니다. 그러니 어머님께 묻겠습니다. 그 의식을 행한 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님은 채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두렵지 않은가?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는가?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마님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식에 쓴 물건이 있느니라. 아직 이 집 안에 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한마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얘야. 채원이 돌아보았습니다. 한마님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윤이가 사람으로 살기를 나도 바랐느니라.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채원은 담장의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겠다는 이름 아래 금기를 어긴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 속에도
아들을 향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채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저주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었습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통째로 덮어버려 저택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요. 채원은 방에 앉아 촛불을 켜놓은 채 한마님이 흘린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의식에 쓴 물건이 아직 이 집 안에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채원 혼자 이 넓은 저택을 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때처럼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거칠었습니다.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였지요. 쪽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순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요. 한서방님이. 채원은 더 듣지 않고 뛰었습니다. 뒷곁을 지나 쪽문을 넘자 숲 안에서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원은 소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터에 이르자 채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한세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세윤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땅을 짚었으며 온몸에 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이 번뜩였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온 숲을 울렸습니다. 채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주가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보아온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반쯤 사람이 남아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의 한세윤에게서는 사람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채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낭구님. 그 형체가 채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번뜩였습니다. 채원은 멈추지 않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낭구님, 저예요. 채원입니다. 그 형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채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그 형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체가 채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채원은 옆으로 몸을 던지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대한 형체가 채원이 있던 자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채원은 나무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는 한세윤이 없었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주가 그를 완전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대로라면 한세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그는 영영 짐승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에는 채원도 복순도 이 저택 안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죽여야 하는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나무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체가 숲 안을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둠 속으로 길게 퍼져 나갔습니다. 채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식에 쓴 물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주의 뿌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 뒤에 숨어 나리 발길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채원은 나무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숲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채원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채원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한세윤은 사랑채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발견하여 방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채원은 한세윤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마님이 나왔습니다.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한마님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있었습니다. 차갑던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채원은 한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의식에 쓴 물건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한마님은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흰 호랑이의 어금니니라. 의식을 행할 때 피와 함께 묻었느니라. 어디에 묻으셨습니까? 이 저택 뒤편 큰 느티나무 아래니라.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님이 채원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꺼내면 저주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느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채원은 한마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당해야지요. 복순이 울면서 따라오려 했습니다. 채원은 복순을 붙잡았습니다. 할멈, 자네는 여기 있어. 낭군 곁에 있어 주렴. 아가씨. 괜찮아. 채원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저택 뒤편 담장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몸통이 두 아름은 들듯이 굵었고 뿌리가 땅 위로 굵게 솟아 있었지요. 채원은 그 뿌리 사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주를 끊으려는 자가 먼저 꺾이면 저주는 그 사람까지 삼킨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뿌리 사이 깊숙한 곳에 손이 닿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채원은 손가락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호랑이 어금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게 굳어버린 피의 흔적이. 채원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손끝에서 무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채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피를 나누는 금기 의식이라고. 저주를 건 자의 행위를 되돌리려면 저주와 맞닿은 사람이 스스로의 피를 내어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고. 그리하여 저주가 깃든 것을 정화하고 저주받은 자와 이어진 끈을 끊어야 한다고. 채원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한세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손등을 수치스럽게 바라보던 눈빛, 새잎 돋은 매화 가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던 손, 그리고 종이 위에 써 내려가던 글씨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오. 채원은 눈을 떴습니다. 칼을 손바닥에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채원은 그 손으로 어금니를 감쌌습니다. 피가 어금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었는데 느티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채원은 온몸으로 그 기운을 받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 안의 어금니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채원은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꺾이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저택 안 하인들이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수는 한세윤의 방에서 그 진동을 느끼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뒤편 느티나무 쪽에서 빛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붉은 빛이었습니다. 한마님은 그것을 보고 몸을 굳혔습니다. 뒤편에서 채원은 무릎을 꿇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 안의 어금니는 뜨거움을 넘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젯밤의 소리와 달랐습니다. 거칠고 필사적인 소리였습니다. 무언가와 싸우는 소리, 아니 무언가에 저항하는 소리였지요. 채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쪽문 너머 숲 안에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한세윤이었습니다. 아까까지 방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그 형체가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땅에 닿을 듯 늘어졌으며 눈이 검붉게 번뜩였습니다. 그 눈이 채원을 향했습니다. 채원은 그 눈을 바라보며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어금니의 뜨거움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채원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올수록 그 눈빛이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채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낭군. 채원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형체가 멈추었습니다. 저예요. 채원이에요. 형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의 눈 안에서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피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어금니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꺾이지 않겠습니다. 형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채원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체가 채원의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숨이 채원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채원은 그 숨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군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보다 낭군이 더 강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금니에서 빛이 터졌습니다. 검붉은 빛이었다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는 빛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빛에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운이 밀려들었습니다. 땅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멎었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한세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고 손이 땅이 아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눈이 번뜩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어둡고 깊었지만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세윤의 눈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혼란, 고통, 그리고 서서히 돌아오는 의식. 채원은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의 어금니는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피로 물든 손바닥뿐이었습니다. 한세윤의 눈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두 손으로 채원의 손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나 이내 꼭 쥐었습니다. 채원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위로 아침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숲이 고요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햇살과 바람,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쥔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승이 저택으로 왔습니다. 복순이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알렸습니다. 채원은 손에 헝겊을 감은 채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장삼 굽은 허리, 그리고 그 눈빛.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노승의 눈빛이 환했습니다. 깊고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채원은 노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주가 풀렸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노승은 채원의 감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느니라.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이 보낸 자이니라. 채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숲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 노승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노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한씨 가문의 조상이 흰 호랑이를 잡아 그 피로 금기의식을 행했을 때 산신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신은 그 저주를 영영 이어가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두었다고 했지요. 진심으로 저주받은 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저주를 거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대가 처음 숲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알았느니라. 두려움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채원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를 지켜보셨던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그대가 흔들릴 때마다 걱정했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지. 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피 묻은 도포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가 깊어질수록 짐승의 본능이 강해지느니라. 그 흔적이었지.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는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싸우는 소리였느니라. 한세유는 밤마다 자신의 본능과 싸웠느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된 싸움인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 것이니라. 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저택 뒤편 느티나무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주가 풀렸으니 이제 저 나무 아래에는 더 이상 어둠이 깃들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저택의 밤도 고요해질 것이니라. 채원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 굵은 몸통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다른 나무 같았습니다. 어둡고 무겁던 기운이 걷히고 그저 오래된 나무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채원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채원의 인사를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그대의 용기가 한 사람을 살렸느니라. 그것을 잊지 말거라. 노승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 앞 길을 걸어가던 노승의 형체가 어느 순간 흐릿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길 위에는 지팡이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오랫동안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주가 풀린 뒤 저택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하게 잠들었고 아침이 되면 환하게 깨어났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눈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세유는 사흘을 알았습니다. 저주가 풀리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몸 밖으로 빠져나간 탓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사흘 동안 한세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줄을 쓰고 열이 오르면 찬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복순이 도왔지요.
나흘째 아침 한세윤이 눈을 떴습니다. 채원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서다가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한세윤의 눈은 맑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안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걷혀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한세윤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채원이 얼른 다가가 등을 받쳤습니다. 한세윤은 채원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그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세윤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채원은 알았습니다. 미안하오.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마님은 그로부터 며칠 뒤 채원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자 한마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채원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느니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님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가문을 위하셨던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지는 않느니라. 한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윤이를 부탁한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님. 한마님은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채원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채원을 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끼니 자리에서 채원에게 먼저 수저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채원에게는 큰 것이었지요. 마을의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사라졌던 사람들은 결국 뒤늦게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떠났다거나 친척집에 머물렀다거나 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한세윤을 향하던 의심의 눈길도 흩어졌습니다. 저택의 봄이 다시 왔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봄다운 봄이 왔습니다. 뜰에 꽃이 피었고 하인들이 웃었습니다. 채원과 한세윤은 저녁이 되면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뜰에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채원은 팻마루에 앉아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윤이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가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세윤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세윤의 글씨였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채원은 그 글씨를 읽고 오랫동안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들어 한세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윤의 눈이 채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들이 보였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그것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 채원도 이제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채원은 한세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붕대가 거친 손바닥에는 가늘고 긴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세윤의 눈이 그 흉터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채원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난군 곁에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한세윤은 채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 없는 사람의 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온기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쪽문 너머의 숲은 그저 가을바람에 나뭇잎을 떨구는 평범한 숲이었습니다. 낮에는 새가 울었고 밤에는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택 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마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저녁 끼니 자리에서 가끔 채원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복수는 날마다 볼이 통통해지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의 두려움, 숲속에서 그 형체를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 손바닥에 칼을 그을 때의 두려움. 그것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었지요. 채원에게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뜰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느티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툇마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놓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삶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말 없는 난군과의 삶이 늘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한마님의 냉기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지요. 채원이 그것을 몸으로 배운 계절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난군의 손을 놓지 않은 그 계절이.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두 사람의 앞으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난다고. 채원이 그러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하던 어둠 속에서도 손바닥을 그어 피를 흘리면서도 채원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마음 하나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